자, 세상 모든 정규분포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정규분포로 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할 때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표준정규변수 표준화 과정 Z라는 표준정규분포인데 Z는 정규분포를 앞으로 이렇게 노말 분포라고 얘기할 때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평균과 분산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표준정규분포는 바로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그러한 정규분포이고요. 표준화 과정은 간단해요. 정규분포의 변수 X를 자신의 평균과 자신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이 식은 이 형태가 이렇다는 거고 여기는 어쨌든 확률 변수가 올 거고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신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게 바로 표준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어떤 대학 사회학과 학생들의 통계학 성적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노말 정규분포 N 70, 10의 제곱인데 편집 과정상 이렇게 제곱이 아래첨자, 위첨자가 내려온 것 같아요. 50점 이하인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고 할 때 받게 될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표준화 과정을 통하면 되죠. 언제나 확률을 구할 때는 그 영역을 먼저 표시해 주세요. 50점 이하의 학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Z로 바뀌면 됩니다. X가 Z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데요. X와 Z는 보면 알겠지만 부등호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등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50. 그게 앞에 나오고요. 자신의 평균은 70이죠. 자신의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주면 바로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준정규분포표를 보게 될 텐데 뒤에 이제 간단하게 나올 텐데 Z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 이제 Z값에 대해서 뭐 1.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0.05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크로스되는 곳은 1.15가 되겠죠. 1.15가 되는 Z값에 대해서 확률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표준정규분포표가 주어질 건데 곧 우리가 문제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전에 활용도가 높은 확률, 우리가 실내구간 추정에서도 같이 봤듯이 Z가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확률을 외워줘야 되는데 바로 표준정규분포표는 정규분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로에서 평균을 구하고 표준 정규분포표로 확률을 구하게 될 텐데 제로에서 어디까지? 바로 이 확률이 90%, 이번에는 확률에 맞춰보죠. 90%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의 범위를 보면은 Z가 플러스 마이너스 1.645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645 플러스 1.645 이때 확률이 90%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5% 가장 많이 쓰이죠. 뭐였죠?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 Z값이 우리 실내구간 추정에서 했어요. 99% 확률이 99%가 될 때 마이너스 2.575 2.575 사이 얘는 1.65 얘는 2.58 그렇게 반올림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숫자 뭐라고 했죠? 1.96 그쵸? 그래서 Z가 마이너스 Z가 보통 2분의 알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Z 2분의 알파 왜냐면 여기가 1 마이너스 알파 좌우가 2분의 알파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645, 플러스 마이너스 1.96, 플러스 마이너스 2.575일 때 각각 확률이 90%, 95%, 99% 된다는 거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제를 볼까요? 주식회사 사원들의 대상으로 토플 성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480이고 분산이 9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아요. 기호에 익숙해지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평균이 480이고 분산이 900. 480과 900. 900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시하려면 30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시하면 더 좋아요. 자, 이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500과 520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범위로, 연속 확률 분포니까 범위로 표현해야 되겠죠? 500과 520 사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이퀄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퀄의 숫자에 500 이상, 500 초과 그 의미가 없어요. 이퀄에서의 확률은 제로니까. 이산확률 변수는 달라요. 5 이상인지 5 초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 이상이면 5를 포함하는 거고 5 초과면 5를 안 포함하는 거죠. 하지만 연속은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Z는 누구와 누구 사이란 말이냐로 바꿔줘야 돼요. 자, Z 표준화를 해보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항상 먼저 자신의 평균을 빼어 480, 자신의 표준 편차 3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오른쪽은 기준이 520이에요. 평균 480을 빼고 자신의 표준 편차 30으로 나눠주면 Z의 범위가 나오죠. Z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면 마이너스 0.67과 1.33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표준정기분포표를 볼 텐데 언제나 확률을 구할 때는 늘 뭐 표준정기분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앞으로 나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이런 거에도 항상 영역을 표시하세요. 얘가 여기 가운데가 0이니까 0.67에서 1.33까지면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누적 확률 분포표가 주어질 때가 많은데 누적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그 값까지의 누적 확률을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Z가 1.33까지 누적해서 이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누적해서 여기까지 누적을 빼야 돼요. Z값이 0.67까지의 누적을 빼줍니다. 자, Z값은 숫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숫자입니다. Z는. 그래서 Z가 0.67 나온다고 저게 또 확률인가 막 헷갈리지 마세요. 저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자, 우리 앞에 잠깐 넘어간 앞에 228페이지에서 보면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표준정규분포가 어떻게 누적 확률 분포가 나오는지 잠깐 보죠. 문제가 참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국내 어떤 항공회사에서는 A 노선의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 중 20%가 예정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여 탑승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잔여석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300석의 좌석에 마련되어 있는 노선의 특정 항공편에 예약은 360건을 받는데요. 그렇군. 자, 이 항공편을 예약하고 예정 시간에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탑승해서 좌석에 앉을 수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탑승을 하는 사람들은 360명을 예약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좌석을 앉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뭘까요? 우리가 P라고 하는 안 나타날 확률이 20%예요. 그렇다면 나타날 확률 1-P Q라고 표현하는 것은 80%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앉아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을 조사한 셈이냐면 360명을 예약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안 나오나요? 평균은 NP 360명 중에 20%니까 72명이 안 나와요. 분산은 360, 20%, 80% 해서 지금 분산은 57.6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항분포거든요, 실제로. 근데 n이 360에, 아이고야, 이게 확률로 구하면 컨비네이션 360,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항분포를 조건에 맞게. np가 5보다 크죠? nq도 5보다 커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예요. 자, 이항분포에서는 x가 특정한 값일 때 확률이 구해져요.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못 구하죠. 점에서의 확률을 못 구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좌석이 300석밖에 없기 때문에 당일날 안 온 사람, 평균 72명이 안 오는데 안 오는 사람이 60명 이상이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도 근사치는 갈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더 정확히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점에서의 확률을 이제 연속 교정을 하거든요. 연속 교정이라는 것은 구간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x가 이제
0.5로 마이너스 0.5, x 플러스 0.5에서 구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60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 교정으로 따지면 60이라는 애는 x 이퀄 60은 사실은 x는 구간으로 만들어주면 59.5에서 60.5가 되는 구간으로 가는 게 연속 교정이에요. 지금은 x 이퀄 60을 포함하기 때문에 60 이상 하는 것보다는 연속 교정을 해서 59.5 이상이라고 해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을 구해보죠. x가 59.5일 때 정규분포로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규분포로 가는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인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인 연속분포로 그렇게 지금 풀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59.5 이상이니까 z는 누구 이상이란 말이냐?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59.5 마이너스 자기 평균이 뭐예요? 72. 그다음에 자신의 표준 편차는 루트 57.6.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됐더니 마이너스 1.65가 되더래요. 1.65 이상 이렇게 되더래요. 자, 문제에서 표시해 볼까요? 제로, 마이너스는 이쪽이죠? 1.65 이상 이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표는 누적 확률 분포표라서 z값이 특정한 z값 이하의 확률을 지금 주어졌어요. 특정한 값 이하. 그리고 가로가 소수점 첫째 자리. z가 땡땡땡 생략하고 1.4, 1.5, 1.6. 세로가 소수점 둘째 자리예요. 두 개가 크로스되는 곳이 있는 값이 바로 확률인데요. 누적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값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래서 좌우 대칭인 걸 이용해야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좌우 대칭으로 가보죠. 플러스 1.65 똑같이 가면 1.65 오른쪽 남기고 바로 이 확률이 되죠. 그래서 z가 1.65 이상인 확률은 바로 좌우 대칭으로 가보면 z가 1.65보다 작을 확률과 동일해요. 두 개가 동일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자, 이 확률은 누적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에서 읽어주면 됩니다. 첫째 세로로 1.6, 그 다음에 맨 위에 가로로 0.05가 되어 있는 크로스 되어 있는 곳의 확률을 읽어보면 0.9515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확률이 0.9515입니다. 그래서 0.9515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표준정규분포표 쪽으로 올까요? 234페이지로 와보면 두 번째 그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1200회 했대요. n이 너무 많죠. n이 굉장히 많고요. 두 개 모두 이제 동전이 나오는 거는 0.5니까 MP가 5보다 크고 MQ가 5보다 크다는 이항을 정규로 근사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285에서 315 사이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는 뭐 연속 교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285에서 315 사이의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규분포의 평균은 2x. 지금은 몇 번을 던졌어요? 1200? 1200회를 던져서 각각 지금 1200회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온 확률이니까 P는 두 개 모두 뒷면 4분의 1이네요. 0.25. 그래서 평균은 4분의 1, 300이 되고 분산은 1200에다가 4분의 1, 4분의 3을 곱한 이게 분산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가지고 그 구간을 확률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표준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양 강좌 수강생 300명의 중간고사 성적을 채점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다. 그럼 60점 이상, 9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될까? 라는 걸 구하는 거죠. 확률을 구해서 전체 300명에다가 대입해주면 68.2%가 확률이 나오니까 300명 중에 68.2% 205명이다. 이렇게 명수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의 마지막 얘기는 결합 확률 분포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joint prob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변수가 두 개가 서로 이제 교집합하는. 그래서 기존에는 변수 하나의 확률을 구했다면 지금은 결합 확률,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입니다. 이산 확률일 수도 있고 연속 확률일 수도 있는데 연속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간단한 결합 확률 하면서 이산 확률 변수로 결합 확률 분포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합 확률 함수를 뭐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f, x, y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x는 특정한 값을, y도 특정한 값을 갖는데 교집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합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이다. 그렇다면 확률의 곱셈 법칙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혹은 뭐 있을까요? 독립성 여부, 두 변수가 독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결합 확률 분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결합 확률들을 다 모아서 주변 확률이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변 확률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236페이지에 marginal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확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총확률 정리해서 총확률은 total probability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주변 확률이 나와요. 얘도 역시 총확률, 주변 확률 모두 다 한 개 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또 다른 말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반대인 unconditional probability, 비조건부 확률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 사건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A면 A. 이렇게 딱 한 개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토탈 프로버빌리티 룰에 의해서 구하거나 지금 결합 확률 분포에서 주변 확률로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unconditional probability, 비조건부 확률이거나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주변 확률을 정의할 텐데 역시 식을 외우진 마세요. 우리 예제 하나만 볼 거예요.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는 어쨌든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에서 이 변수가 독립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결합 확률인데 그러니까 A 교집합 B인 셈인데 그것이 A와 B의 곱으로 나온다면 두 개가 독립이라고 했죠?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결합 확률이 각각의 주변 확률, 주변 확률은 하나의 확률이라고 했죠? 각 변수 하나의 확률인데 그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면 x와 y는 독립인 거예요. 결합 확률 자체가 교집합의 확률이기 때문에 두 변수의 주변 확률은 전체 그냥 확률이에요. 각각 하나의 변수의 확률, 그것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결합 확률 분포는 이제 독립적인 그러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독립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부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식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제를 하나 보죠. 간단한 예제예요. S증권 회사는 학력과 주식 투자 간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합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다. 자, 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 변수 X는 투자 성과, 변수 Y는 학력이라고 할 때 두 변수 간의 독립성 여부를 조사하고 또 투자 성과가 우수할 확률과 학력이 고졸인 투자자가 우수한 성적을 냈을 확률 등을 구해라.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해요. 결합 확률 분포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표가 있고요. X와 Y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가로, 세로, X, Y가 뭐가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X는 투자 성과예요. 우수, 보통, 저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뭐 학력이죠. 대절, 전문대절, 고절. 여기도 세 개로 나누네요. 그다음에 고졸.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제 9개의 총 결합 확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9개의 총 결합 확률 중에 우수인 사람이 대졸일 교집합의 확률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중에서 우수하고 주식 투자 성과가 우수하고 학력이 대졸인 사람이 32%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12, 그다음에 고졸일 때는 0.01이 되네요. 자, 주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주변 확률은 학력에 상관없이
주식 투자 성과가 우수한 확률이에요.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수한 성적, 학력은 무관, 상관없이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0.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45는 뭘까요? 주식 투자 성과가 우수할 확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Y에 대한 주변 확률 구해볼까요? 대졸인 사람은 우수, 보통, 저조로 나누는데 보통은 0.18, 저조는 0.04.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 확률이 생길 거예요. 이 주변 확률은 누구에 대한 주변 확률이냐면 Y에 대한 주변 확률이에요. 대졸이라는 확률인 거죠. 우수하든 보통이든 저졸이든 다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0.54. 아, 대졸자가 0.54구나. 주변 확률 각각 세로로 가로로 채워보면 여기가 0.14. 아, 3214구나. 그래서 늘 100%가 돼야 되죠. 여기는 45, 35, 20이 되네요. 자, 그래서 결합 확률에서는 이렇게 주변 확률 한 쌍, X의 주변 확률도 100%, Y의 주변 확률도 100%, 9개의 결합 확률도 100%가 돼야 돼요. 3개가 각각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 확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변수가 과연 독립일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변수가 독립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요. 아무 결합 확률이나 하나 잡아요. 지금 학력과 주식 투자 성과가 과연 독립일까? 두 변수가 그것을 잡는데 결합 확률 분포표로 해봐요.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케이스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자, 결합 확률 분포에서는 어떠냐면은 X는 주식 투자 성과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Y는 전문대졸. 이 확률이 주어졌어요. 결합 확률이 0.14예요. 자, 그런데 얘가 과연 같을까? 누구랑? X가 보통, 주변 확률이죠. 그 다음에 Y는 전문대졸. 각각의 주변 확률의 곱과 같을까? 보통일 때의 주변 확률은 0.35가 되고 전문대졸의 주변 확률은 0.31이에요. 두 개를 곱하면 0.11 정도가 되는데 따라서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변수가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두 변수는 독립이 아니다.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얘는 X와 Y는 종속적인 관계예요. 뭐 누가 누구에 속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독립이 아닌 관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 확률 구하고 아무 케이스나 뭐 이 케이스도 좋아요. 이 결합 확률이 각각의 주변 확률의 곱과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독립, 일치하지 않는다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투자 성과가 우수할 확률이 무엇인가요? 투자 성과가 우수할 확률은 0.45죠. 그리고 학력이 고졸인 투자자가 우수한 성적을 냈을 확률을 구해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학력이 고졸인 Y가 고졸인 투자자가 X는 우수했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 했듯이 Y가 고졸, 그 다음에 위에는 결합 확률. X 우수, Y 고졸.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고졸일 확률은 주변 확률로 0.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하고 고졸, 바로 고졸이면서 우수할 확률은 여기죠. 0.0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밑에 해설에서 붙은 그 밑에 그거는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우리 교재 수정할 때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0.01에서 0.07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면 됩니다.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 뭐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가 이루어지는데 결합 확률 분포에서의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이 결합 확률 분포로 주변 확률과 함께 결합 확률에 대해서 두 변수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조건부 확률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본 분포에 들어가기 전에 표본 분포
를 하기 위해 이미 우리는 표본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되는 표본 통계량들의 분포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그리고 F 분포까지 3개가 분포가 더 남았다고 했죠. 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결합확률 분포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건부 확률과 결합확률. 결합확률은 다시 얘기하면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곱셈 법칙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헷갈린다고 하는 게 결합확률과, 즉 교집합의 확률 동일한 거예요. 그것과 조건부 확률이 헷갈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예를 기억해 보죠.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체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고졸이면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 확률은 1%, 즉 결합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결합 확률은 베이스가 전체예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고졸만을 따로 모아요. 고졸만을 따로 모아요. 고졸은 지금 전체 14%밖에 안 돼요. 그 14명, 전체 100명 중에 14명이라고 칩시다. 14명을 따로 뽑았을 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졸만을 따로 뽑았을 때, 그래서 분모가 0.14로 축소되고요.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0.07, 7%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학생들과 안경 낀 예를 많이 드는데, 한 반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여자 남자 있고 그다음에 안경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이 있는데 전체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남자이면서 안경 낀 사람이 뽑힐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 결합 확률이고요. 일단 여자는 다 나가고 남자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안경을 낀 사람이 나올 확률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남자라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남아서 뽑았을 때 안경 낀 사람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우리가 표본 분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본 분포가 뭐냐라는 거 정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분포는 표본 통계량의 분포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죠. 우리는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일부를 뽑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도 구하고 비율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연히 나는 요거밖에 못 뽑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표본과 모집단의 표본 통계량과 모수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똑같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다 뽑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크기는 똑같아야 되죠. 언제는 30개를 뽑고 언제는 50개를 뽑고 그러지 않고 동일한 크기의 모든 표본을 다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모집단에서 그때 표본 통계량들만 모아서 그들이 이루는 분포를 보는 게 바로 표본 분포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표본 통계량들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이제 나올 것이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하는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의 분포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표본 분포의 체계를 보면 모든 표본은 단순 확률 표본으로 추출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각각의 표본의 그 추출한 값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독립적에 의해서 단순 확률 표본에 의해서 확률 표본 추출을 했을 때만 사실은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지금 239페이지처럼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든 가능한 표본을 다 뽑아서 그들의 통계치들, 그러니까 평균이면 평균, 비율이면 비율, 분산이면 분산, 그들만 모아서 평균을 분포를 구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표본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 표본 통계량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근데 내가 2개짜리 표본을 뽑는다. 그럼 컨비네이션 10의 이 45개의 서로 다른 표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 45개의 모든 평균을 모아서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비율을 모아서 다시 한번 비율을 구하는, 그들의 분산을 다 모아서 다시
전체 분산을 구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개 대표적인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를 얘기할 텐데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표준정규 분포, T분포. 처음 보는 거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는 상황에 맞게 표준정규 분포로밖에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표본의 크기도 잠깐 얘기했었죠. 앞에 우리 조사방법 2에서 여기는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각각의 표본 통계량에 따라서 설명하는 분포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부터 볼 텐데 각각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 뭐 이 두 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표준정규 분포로 가도 되지만 어떨 때는 T분포라는 게 가게 되고요. 이제 T분포부터 카이제곱 분포, 뒤에 나올 F분포 모두 다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표준정규 분포는 자유도가 없거든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도가 있는 분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분포를 가지고 구간 추정도 하고 가설 검정도 하고 뭐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다 할 거예요. 이제 분석만 남았어요. 힘을 내서 아주 중요한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